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우리가 한반도의 선사시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울산 방구천 암각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세계 유산이 이래서 총 17건이 됐습니다. 네, 암각화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그림과 신라 버풍왕 일가가 남긴 명문을 포함해 총 97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우리의 귀하고 자랑스러운 이런 문화유산이 인류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경호가 필요해입니다. 경호가 필요해. 누가 대체 경호가 필요한 거죠?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인들 경호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경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소식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달 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초등학생을 유기를 시도했던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초등학생 여아에게 이틀 동안 껌이나 과자를 사주며 접근한 뒤에 성추행을 하기도 했고요. 등굣길에 아이를 유기를 시도하다가 학부모가 마침 또 발견을 해서 그 차량을 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유괴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에서는 올 4월에 서울 강남구에서도 남성 2명의 초등학생 남아를 유인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가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미성년자 납치 유괴 사건이 2019년도에는 171건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258건으로 4년 사이에 1.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 서비스를 좀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 내가 24시간 그냥 계속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경호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더군다나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많잖아요. 네. 아이를 일단 학교에 보내고 나면 누가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 밖에 아이는 나가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부모의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 사설 경호업체를 통해서 등하교 동행 서비스를 알아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설 경호업체들에 따르면요, 자녀의 등하교길에 동행해달라는 학부모 문의가 최근 급증했다고 합니다. 주로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몇 건씩 업체별로 의뢰가 들어오거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하루에 약 20만 원가량 된다고 하거든요. 단 하루예요. 네. 그러니까 매일 경호 서비스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경호 서비스에 의뢰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이를 대놓고 경호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고급 차량이 와가지고 아예 탁 태워가면 아이들이 야 쟤네 좀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글라스 끼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렇게 멀찍이 살짝 떨어져 있으면서 일반 사복을 입고 밀착 경호를 하는 이런 방식들을 좀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경호의 방법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참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아주 유용한 방식이기도 한데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맛있는 과자 주거나 아니면은 장난감 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 맞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전적인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다가왔을 때 그런 사람한테 절대 말을 같이 붙여주거나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수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초등학생에서는 낯선 사람 말에 응하지 않기,
음식이나 선물 받지 않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실제 납치 유괴 상황을 재현한 시나리오 기반의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실제로 가상을 해서 선생님이 유괴범을 가정을 하고 아이들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수상한 사람이 발견이 됐을 때 주변에 어른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납치 유괴 상황에 대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동 구출 매뉴얼도 마련해서 배포하는 것도 유용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착한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참 우리 아이들까지 경호를 받아야 된다는 게 씁쓸합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농축산물 깜짝 할인입니다. 네, 뭐 어제 수박값이 3만 원을 넘겼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렸지만요. 요즘 뭐 제철 농산물 값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저도 며칠 전에 마트 갔다가 수박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사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농축산물에 대해서 할인이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12,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할인을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예산 지원에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은 할인을 더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인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형마트나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농축산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이게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 얼마나 할인이 되는 겁니까?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1등급 소고기가 한 15,000원, 100g에 15,000원 정도 하니까 그 절반 가격에 그러네요. 판매한다? 네. 그럼 한번 사서 너무 좋은데요. 먹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한번 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경험을 많이 하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는 결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할인 지원 쿠폰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쿠폰이 있는 상태에서 결제할 때 쿠폰을 적용하면 할인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 한 명이 일주일에 2만 원까지 할인받는 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제가 농축산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수산물 할인도 시작이 됩니다.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6개 어종하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 전복, 장어 등도 최대 50%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130여 개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4일에서 9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구매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만 원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건 사시고 난 다음에 그 영수증 가서 보여주면 그 시장의 어느 한 귀퉁이에 뭐 코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온누리 상품권을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온누리 상품권으로 또 사용할 수도 그렇죠. 있는 또 거고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명절에 저는 주로 봤었는데 이번엔 좀 빨리 할인을 해주네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안 좋잖아요. 예를 들면은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특히 먹을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폭염이 찾아왔잖아요. 그쵸. 더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수박같이. 그러니까 더위도 농산물도 더위를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가계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할인 쿠폰이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잖아요.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혹시 아세요? 7월 21일부터 21일. 예, 이 날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21일이면은 지금 17일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 기간하고 할인 기간하고 딱 겹쳐요.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가지고 와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 상인들의 경우에는 가뭄 끝 단비같이 정말 숨통이 튀어지는 그런 소식같이 들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소비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소비 진작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장 보러 갈 때 영수증 보면 한숨이 푹 쉬어졌는데
이때만이라도 좀 숨통이 트일 네. 것 같습니다.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의대생 복귀 선언 후폭풍입니다. 네,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로 복귀하겠다 선언한 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좀 갑작스러웠던 만큼 후폭풍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의대생 교육이 이번에 저도 많이 절감하지만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뭐 교육한다고 강의실에서 학생들 몰아놓고 이렇게 교육하는 수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의대생들이 갑자기 복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귀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각 대학들의 불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도 필요하죠. 강의실도 마련해야 되죠. 또 복귀한다고 하는데 학생들 그냥 막 복귀시킬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절대 복귀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이미 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귀는 없다고 했는데 다시 복귀를 하는 걸 받아주는 것도 되게 뻘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40개 의대 1학기에 등록한 학생 중에서 유급 대상자가 절반에 가까운 10,000명가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 요건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절대 유연화는 없다 이렇게 교수했던 그 교육부에서도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과 같은 교육부 차원의 학사 일정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칙 개정 얘기까지 나오는 거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의대에서는 학칙에 진급을 위한 수업을 40주 이상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일수가 아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아니면 복귀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업을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유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학기 유급 재적 대상인 학생들의 수업에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새 교육 과정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도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제 복귀하겠다고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들을 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네. 그 여름 학기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학교 네. 다닐 때? 네. 근데 지금 여름 학기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맞춰주거나 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온라인 수업, 주말 수업,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계절 학기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다 만들어주려면은 그러면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수들도 지금 시간이 그러네. 그렇죠. 교수하고 네. 강사도 늘려야 네. 되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기존에 재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다시 또 별도로 하려면은 강의실도 필요하겠죠. 실험 실습실도 필요할 겁니다. 네. 이게 다 마련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복귀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수업 진도를 맞추는 작업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보통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환경을 다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은 좀 입장이 이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 학생들, 다른 학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부가 원칙을 다 깨고 뭐 안 들어오겠다 그러면 안 들어와? 그러고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럼 들어와.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른 학생들의 불만도 좀 있고요. 또 의대생 단체들은 복귀 선언 당시에 학사 유연화와 특혜는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업 진도를 맞추기 위해 학사 유연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그동안에 수업 거부를 했던 거 아니냐, 또 환자들이 그만큼 많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 그러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환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면 복귀를 하면서 의대생들이 그래도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시한폭탄 배터리입니다. 야, 말만 들어도 오싹한데요. 시한폭탄 배터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배터리가 자꾸 폭발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발생한 부산의 아파트 화재 역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 방 안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기기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배터리가 혹시 화재 원인 아닐까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가 총
678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지난해 발생 건수가 117건이었는데요. 이건 5년 전보다 약 20건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단 사용량이 많아졌어요. 많이 사용되면 뭔가 결함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해도 거기에 따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약 70%가 전동 킥보드 화재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전기 자전거, 휴대폰,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전자담배 등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화재의 원인은 관리 부주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분별하게 과충전을 하거나 또 충격에 의한 손상, 그리고 고온 환경에서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100% 충전이 되어도 그 배터리를 계속 충전 상태로 두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런 생활 습관들 좀 바꿔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과충전을 하다가 보면은 배터리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나 폭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충전이 끝나면 플러그를 뽑아두는 게 제일 좋고요. 외출하거나 자는 동안에는 장시간 충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배터리를 사용할 때 타는 냄새가 나거나 또 배터리 외형에서 부푸는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점검을 받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또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폐기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배터리를 폐기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배터리 단자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에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에서 또 공식적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조사를 통해서 회수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가 통합 인증 KC 마크를 받은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지킨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충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각별하게 신경 쓰는 것도 신경 쓰는 거지만 좀 배터리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장치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을 좀 확실하게 좀 지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조심을 해야죠. 근데 그 지금 뜨거운 여름철이니까 더 배터리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닝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을 시작으로 오후면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폭우 수준이 예상돼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부터 특히 거세게 내리겠는데요. 중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 사이에, 남부는 내일 새벽부터 모레 밤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집니다. 특히 전국에는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오는 데다 천둥, 번개까지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보시면요. 경기 남부와 충남에 200mm 이상, 그 밖에 중부는 최대 150mm, 남부에도 최대 100mm를 보이면서 물폭탄 수준으로 쏟아붓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더위도 잠시 물러납니다. 서울과 대전 26도를 보이면서 대부분 30도를 밑돌지만 체감되는 더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비구름이 물러난 다음 주에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연예 소식 좀 알아볼게요.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연예계 소식 전해줄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연예계를 뒤흔든 소식 요목조목 정리해드립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얼음을 동동 띄운 냉면보다 더 냉철한 이 시각으로 연예계 이슈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미남 전문기자 연예부 최정아입니다. 네, 아주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똘똘 뭉친 연예계 덕후 파근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53세에 노총각 대열에서 탈출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자, 개그맨 윤정수 씨입니다. 윤정수 선배님 장가갔네요. 정말 드디어 윤정수 씨가 싱글 생활을 청산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해 53세인 윤정수 씨가 드디어 운명의 짝을 만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53세라고 했잖아요. 예비 신부 동갑입니다. 어떤 동갑? 띠동갑인데요. 12살 연하의 필라테스 강사와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이 6, 7년 전 지인으로 알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약속을 하고 만났대요. 그런데 그날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날렵하고 예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약속을 잡고 또 그 다음 주 식사 약속을 잡으면서 점차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 윤정수 씨의 이 설명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구체적인 결혼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비 신랑의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올해 안에 결혼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미 상견례는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윤정수 씨 혼자 오래 살았네요. 결혼 결심한 특별한 이유는요. 윤정수 씨가 얘기합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 이거 중요하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여기에 더해 제가 보기엔 특히나 경제관념이 딱 맞아 떨어진 게 아주 주요한 결혼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윤정수 씨가 2011년에 보증 잘못 서서 18억 원짜리 본인 살던 집 경매에 넘긴 것도 모자라서 무려 남은 빚이 30억 원이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했었잖아요. 당시 저도 이제 본인한테 들었는데 윤정수 씨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게 물도 끊기고요. 전기도 끊기고. 근데 그럴 때 그 왜 수도꼭지 싱크대에 보면은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는 것 말고 찬물만 나오는 음용수꼭지가 있거든요. 그걸로 씻고 뭐 물 마신 거는 기본이고 그거 받아서 빨래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견디면서 드디어 사실 윤정수 씨 아무데나 주머니 팍팍 열고요. 거기 이제 음식점 했었잖아요. 가면 너네 내지 마. 이거 너무 잘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불필요한 지출은 절대 하지 않은 거의 하지 않는 윤정수 씨로 짠돌이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짠돌이를 보고 예비 신부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 더 아껴야지. 아니 짠돌이 윤정수 씨를 더 반성하게 하는 이런 투철한 절약 정신의 예비 신부. 바로 이 부분이 윤정수 씨가 반백년을 넘게 혼자 살다가 아니 나 결혼할 테야 결심하게 한 이유가 아닐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야, 하지만 이런 짠돌이 윤정수 씨도요. 글쎄 결혼식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나는 사실은 결혼식보다도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을 갖고 뭘 하면 좋겠다.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또 바뀐 게 이번에 조세호 결혼식을 나갔는데 난 세호도 행복해 보였지만 세호의 부인이 참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참 즐겁겠다. 왜냐면 좋아하는 나의 부인이 이걸로 인해서 돈을 좀 쓰더라도 이걸로 한 10년은 이걸로 좀 유지하지 않겠나. 그 여자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지. 그러면 오빠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진짜 좋아하는 오빠의 전 재산을 줄 수 있어요? 야, 눈빛이 많이 아니 흔들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 재산이 집이면은 주고 근데 전 재산이 현찰이면은 좀 주기 그렇고 헷갈리지? 부동산이면 줘. 현찰이면 나는 한 반밖에 안 주겠어. 나도 써야지. 야, 부동산은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이제 현금은 또 반밖에 못 준다는 우리 윤정수 씨 결혼식만큼은 아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멋진 결혼식을 할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윤정수 씨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더 있거든요. 김숙 씨. 저도 윤정수 씨 결혼 소식 김숙 씨가 떠올랐는데 근데 윤정수 씨가 이미 뭐 결혼한 줄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연관 검색어에 윤정수를 검색하면 김숙 씨가 항상
항상 나오던 이 시기잖아요. 이 과거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워낙 리얼한 가상부부로 나왔기 때문에 윤정수, 재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혼 맞고요. 이 윤정수 씨와 김숙 씨는 여러 방송을 함께 하면서 2030년까지 둘 다 솔로면 그냥 서로 걷어주자. 그냥 결혼 그때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약속이 드디어 깨지게 된 거죠. 사실 이때쯤 저도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어가지고 뭐야 진짜야 뭐야 이러면서 막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윤정수 씨가 막 극구 부인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윤정수 씨 이 결혼 소식에 가상 부인이었던 김숙 씨도 축하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난 후에 가장 먼저 전화를 하고 가장 먼저 연락을 해서 축하를 보낸 사람이 이 김숙 씨였다는 건데요. 윤정수 씨 결혼식에서 이런 김숙 씨에게 축사를 또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윤정수 씨가 김숙 씨를 각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하고 나서 5년 뒤에 201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윤정수 씨 입에서는 어머니 이런 아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셨고 그래서 늘 옆에서 보살펴드리고 또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도 옆에서 직접 간호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어머니가 나랑 사는 모습은 봤는데 어떤 부인이랑 여자랑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모습은 못 보신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가상 부부 프로그램을 김숙 씨랑 하게 됐고 다 촬영하고 제작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날 바로 그날 갑작스러운 부음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김숙 씨가 이건 그냥 가상 부부일 뿐인데 마치 그때 빈소에서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조문객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 김숙 대단하다 했고 그래서 저는 윤정수 씨도 김숙 씨를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이 떠나셨으니 윤정수 씨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 예비 신부 역시 윤정수 씨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저도 시어머니 못 뵈서 너무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네요. 네, 윤정수 씨의 결혼 소식은 저희도 참 오래 기다렸잖아요. 기다린 만큼 2배, 3배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연예계에 또 엄청난 사회적 그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혼한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배우 이시영 씨의 소식입니다. 네, 이혼한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네.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이 제목만 보시고는 임신을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혼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것과는 좀 사안이 다른 얘기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3월입니다. 이시영 씨가 8년 생활,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라고 올해 3월에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일입니다. 이시영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직접 자신의 이 임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러한데요. 저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이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습니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이혼 과정 중에 법적 문제가 정리가 될 때쯤 이 배아 냉동을 만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 냉동 배아를 폐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식을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둘째를 갖고 싶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시영 씨는요, 앞으로 일어날 오해와 이 추측에 대해서 좀 방지하기 위해 이 글을 직접 올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워낙 이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글 이틀 뒤에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냉동 배아를 이식했다. 이게 사실 뭐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결정인데요. 이시영 씨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삭제된 글이지만 그 SNS에 따르면 늘 아이를 바라왔고 아이를 통해서 느꼈던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하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후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시영 씨가 혼전 임신 2017년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혼전 임신을 했고 이듬해 2018년에 아들을 낳아서 지금 7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시영 씨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결혼 전에 혼전에 임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임신의 시간을 보냈고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이쁘고 감사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나. 너무너무 후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명이 찾아오면 절대 다시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고 여기에 더해 이렇게 이혼을 하는 마당에 둘째를 갖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된 데에는 이 쉽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버티게 해주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이 꽉 찬 행복을 주었던 아이 덕분이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엄마라고 불리는 삶이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해 주었다. 이런 어떤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이유 속에서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시영 씨의 전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언론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시영 씨의 이 이혼에 대해서는 일단 전 남편과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시영 씨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임신에 반대를 한 게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라면서 동의하지 않은 임신이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 요 나이대 그러니까 3040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게 맞나?라는 이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배아를 냉동시킬 때에 동의했었고 그럼 이식시킬 때도 동의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걸 두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아 이식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 이혼 전혀도 이혼 단계였으면 이미 갈라서자고 한 마당에 둘째를 임신한다 배아를 통해서 임신한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저보다 또 변호사 전문가 얘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런 경우 먼저 제기될 수 있는 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의 동의 문제입니다. 현행 생명윤리법 24조 1항은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난자와 정자 기증자, 체외 수정 시술 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와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배아 생성 단계에서의 동의만 명시하고 있고 이식 단계에서의 배우자 동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즉, 배아 생성을 할 때 서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아 이식 때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아 생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식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게 생성의 동의가 기본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 이식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시영 씨에게 어떤 형사 책임을 묻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만약에 전 남편이 아니 왜 나 동의 없이 진행했어? 나 정신적으로 피해받았어. 내가 왜 양육비 줘야 돼? 경제적인 나 손해 청구할 거야. 이렇게 법적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도 법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좀 어렵다고 하고요. 또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이미 인터뷰에서 사후 동의를 한 상황이라 이런 일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시영 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전 남편에게도 부모로서의 책임이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당장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 법적 절차를 걸쳐서 이 아버지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이 아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민법 844조 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건데요. 다만 이것은 민법 제정 당시에 생물학적인 성관계에 의한 임신을 전제로 했던 규정이고요. 이시영 씨의 경우처럼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한 배아 이식을 통한 임신은 임신 시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혼인 외 출생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생신고 후 구청에 가서 인지신고서를 제출해야 법적 친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전 남편은 태어난 아이에 대해 부양 의무와 양육비를 줘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전 남편 사망 시에 아이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시영 씨의 선택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은 뭐 용기 있다, 뭐 자발적 싱글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무례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반면에 또 절친인 이시연 씨의 또 친구분들은 응원을 또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배우 전혜빈 씨는요, 멋지다 언니, 파이팅이라고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서효림 씨는 역시 언니는 정말 멋진 엄마야. 눈물 날 정도로 언니를 격하게 응원해요. 라면서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계 이슈였습니다. 앞서 화면 오랜만에 보시죠. 수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은요. 오랜만에 우리를 동심의 세계로 다시 이끌어줄 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봬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코딱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참 행복한 아침이죠. 좀 이따 종이접기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잘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딱지라는 그 호칭이 좀 낯선 분도 또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제 특별한 의미가 담긴 호칭이죠. 그 상당히 오래된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아이들 강의 갈 때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종이접 얘들아 세모 접어라 그러면 처음엔 잘 접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갖고 두 번째 이제 접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전부 딴짓해요. 네, 그럼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이 코딱지들 이러면 애들이 다 쳐다봐. 내가 코딱지가 아닌데 왜 나한테 코딱지나 그러냐. 그래서 그때 계속 그런 단어를 썼죠. 뭐 배꼽이 뭐 아이들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네. 예,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코딱지고 그 예전 코딱지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죠. 감독님들 저기 작가님들 우리 스태프분들 예, 다 반갑죠. 뭐. 한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종이접기 알려주시고 코딱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가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첫 녹화가 아마 우리 TV 보는 친구들은 잘 그 이후에 자란 친구들은 많으니까 1988년 올림픽 5월 21일 날 첫 녹화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면 그 코딱지 친구들이 지금 다 어른 되고 아예 아빠, 엄마 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오늘 딱 뵙고 참 향수 느끼고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네. 종이접기 했으니까 종이접기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능 기부 좀 많이 다녀요. 이렇게 아주 깊은 산속의 학교, 아이고. 내일 모레 문 닫는 학교, 네 뭐 유치원인데 아이가 2명밖에 없는데,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 그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 행사들 이제 많이 다니고 토크 콘서트 청자년들 다 큰 코딱지들 한 번씩 안아주고 네 선생님 코딱지라고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다 큰 그리고 강의 코딱지. 다니고 있어요. 네, 여기도 많습니다. 다 예. 큰 코딱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기접기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은영 씨가 또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나 코딱지 중에 왕코딱지였기 때문에 우리 김영만 씨를 잘 알고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영만 씨 어떤 분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 종이접기 대중화의 선구자로 40년 이상 활동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창의성과 즐거움을 전달한 종이접기 아저씨입니다. 어떠세요? 제 분석 마음에 드십니까? 그 AI가 최근에 발달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나이 먹은 나를 다 아네요. 파이팅! 최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이접기 아저씨로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네. 처음 아까 말씀 주신 게 1988년. 88년. 예. 그때 그 방송이 뭐였다고요? 그 처음 제가 방송했던 게 TV 유치원 하나 둘 셋. 네. 그거였구나. 거의 뭐 한 9년 정도 했죠. 네. 또 매일 방송으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게 KBS ETV에서 또 네. 생겼어요. 네. 그래갖고 또 그쪽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네. 그쪽 가서 또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예, 또 출연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딩동댕 유치원. 네,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종편 방송국 생기면서 개교 방송. 어린이 네, TV. 김영만의 미술나라. 맞아. 예. 거의 뭐 전국이라 그랬죠. 방송국을 다 다니면서 예, 했었어요. 88년부터 2010 몇 년 정도 그때까지 계속 방송에 나오셨던 거네요. 네, 예. 그렇죠. 정신 없었죠, 뭐. 네. 그때. 40년 정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코딱지였는데 저는 이제 책까지 사서 봤었던 코딱지였어요. 집에서 그때는 이제 요즘처럼 오락기가 많은 게 아니니까 혼자 집에서 막 만들어보고 했었는데요. 그거 하면서 저의 그때의 낙은 방송에 나오는 걸 내가 동시에 접어봐야지 막 이런 맞아, 꿈이 맞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늘 제 손은 느렸고 공룡 정도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면 항상 저는 놓쳤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이 뽀로로 이전에는 사실 저희에게는 초통력이 종이접기 아저씨였었거든요. 당시 인기도 진짜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아, 성공한 코딱지네. 아, 저는 했죠. 최정아 코딱지. 접니다. 그게 뭐 예전에 이렇게 뭐 다니면 그 할머니들이 제 엉덩이를 많이 두들겨요. 예, 근데 저도 그때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예, 뭐 그리고 애들 백화점 이렇게 가면 애들이 막 뒤에서 영만아 그러고 막 도망가. 그리고 이제 뭐 낮에 좀 이렇게 집에서 쉬려고 그러면 네. 아파트 벨소리 아하. 하루에 12번 애들이 누르고 튀고 근데 어떤 날은 누르는 거 잡았어요. 네. 예, 그리고 색종이를 내가 줬어. 예, 색종이 주고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랬더니 더 많이 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색종이 아파트 준다. 전체에.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때 저는 실감을 했죠. 오, 나도 이제 좀 많이 아는구나. 예. 그때 5월 5일 날은 어땠어요? 5월 5일 날은 뭐 돈 많이 벌었죠. 초통력이셨습니다. 뭐 몸에 한 10개 정도면 좋았겠다. 예, 뭐 오전에 뭐 어디가? 타임 아니, 강의. 예, 그랬을 그다음에 뭐 거예요. 오후에 한테 막 이랬을 때니까. 네. 예,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5월 5일이 매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그쵸, 위해서. 네, 즐겁게. 아니 그 돈하고는 관계없이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이 네. 꼭 5월 5일만 되면 해방된 기분이 그렇지. 맞아요. 뭐 1년 내에 아이들이 해방돼야 되지 않나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요즘에는 5월 5일도 학원 특강 가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요 오늘은 말이죠. 오늘 또 이렇게 잠시 추억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다 같이 또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명 종이접기 아저씨의 그땐 그랬지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일화부터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화는요. 방송국으로 빗발친 전화입니다. 전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댓글 올리고 뭐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거의 뭐 발달도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요. 그 제가 이제 나오는 걸 보고
그럼 이제 어떤 엄마께서는 그 왜 아침에 아침 먹고 있는데 뱀을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그 종이 접시를 이렇게 까베기 모양으로 잘라서 그때 실을 달면 그게 뱀처럼. 맞아. 예, 그 막 뛰어가면 이게 돌아요. 네. 예, 그거 만들게 할 때예요. 그 다음 또 뱀 만들기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 애가 뭐 커튼을 잘라놨다는 둥. 근데 이제 그건 좋게 재밌게 하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송 결방되면 왜 안 나왔냐고 또 항의냐. 우리 그때 그 당시 그 PD님이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그 전화 받느라고. 그러니까 예. 그때는 모든 예. 방송의 피드백이 전화 또는 뭐 편지나 엽서 이런 거였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그 종이접기를 따라하느라고 네. 집에서 색종이들 꽤나 많이 오리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요. 그때 그 김영만 씨를 따라하던 코딱지 중에 한 분이 직접 SNS에 올린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 한번 먼저 볼까요? 지금 딱 사진 봐도 좀 오래됐다 네, 화질이 오래됐네. 느껴지시죠? 27년 전 사진인데 네. 누구냐면 저 김영만 아저씨 왼쪽에 있는 저 예쁜 소녀 이 소녀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죠?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많이 컸을 텐데. 그렇죠. 그 한 정도면. 7, 8살 정도의 이 소녀 바로 배우 신세경 씨입니다. 아 그래요? 신세경 씨가 예, 어릴 적에 이렇게 찍은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아저씨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달아서 올리면서 또 한 번 우리 김영만 아저씨가 이야.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 신세경 씨도 김영만 씨 애제자 코딱지. 네, 신세경 맞아요. 코딱지인 뭐 건가요? 요즘도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문자도 하고 예, 그러긴 하는데 뭐 대스타가 돼가지고 뭐 제가 감히 예, 근데 옛날에는 뭐 굉장히 착하고 좀 과묵한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자 세경아, 자 큐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그때 딱 쓰자마자 싹 웃고 예, 그래서 끼가 이 역시. 녀석 나중에 뭐 그러니까. 뭐 단단히 크겠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예, 스타가 돼가지고 네. 예, 얼마나 이뻐요. 너무 예쁘죠. 근데 종이접기 할 때 같이 따라서 종이를 접었던 그 코딱지들이 저 코딱지였어요.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이러면 진짜 보람 느끼겠어요. 그러게요. 그 제가 이제 뭐 토크 콘서트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군부대 재능 기부를 가면 군부대는 돈 안 받고 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재능 기부를 가면 그 딱 소령, 뭐 대위, 그 장교, 뭐 중대장, 뭐 대대장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렇죠. 쫄병들이 그냥 얼굴도 못 쳐다보는데 선생님. 나 옛날 코딱지인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말이야. 그 다음 날 뭐 색종이 풀 가위 준비하라 그래도 준비했더니 뭐 종이컵을 쓰고 있고 그 자기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색종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 신문지 잘라서 놓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를 잘 안 보고 그리고 딴 거 보고 막 이랬대. 예, 그러면서 한참 웃었는데 나중에 뒤돌아서 끝나고 오니까 PX에서 양주 한 병 가면 예. 이렇게 강의 다니다 보면 이제 토크 콘서트부터 이제 대학생들 예, 그 아니면 이제 옛날 그 코딱지들 네. 직장인들 이렇게 딱 모아놓고 하면 아주 재밌어요. 지금 예, 그 온갖 왜 미리 만들어 와가지고 못 만들게 지금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왜 빨리 끝나가지고 맞아요. 그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예. 아저씨는 미리 준비해 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순간 멘붕이 오는 예, 맞아요. 그때 그리고 뭐 주된 여러 코딱지들이 가지가 지금 한 40대 됐네. 예. 40대 정도 그렇죠. 네. 아니면 뭐 30대? 강의 다니면서 항의 받느라고. 근데 즐거운 항의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의 끝나면 안아주세요. 왜 안아달래? 나 그래도 뭐 한 번씩 말씀은 안아주고. 그렇죠. 뿌듯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네. 이런 얘기만으로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종이접기 아저씨의 그땐 그랬지. 두 번째 일화는요. 바로 친구 딸 배웅하다가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거는 전과 후가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 그쵸. 뭐 이런 건데 무슨 뜻입니까 저게? 그 제가 원래는 그 그림을 했어요. 그 그림 전공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또 그 미술 고등학교를 나왔고 예, 대학도 이제 미대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큰 회사에서 예, 멀쩡하게 이제 폼 잡고 디자이너로 네, 한 5, 6년 근무하다가 그냥 객기를 확 부렸죠.
사업한다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예, 뭐 거의 폭망했죠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 일과 또 전혀 다른 종이접기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폭망하니까 어디 뭐 어떻게 도망가야지. 예, 그 도망 뭐 피신 뭐 비슷하게 뭐 엄청 뭐 그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네. 그래갖고 이제 일본에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 여기서 좀 노숙 좀 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숙을 하면서 그 꼬맹이를 그 이제 부부니까 애를 유치원에 내가 데려다 줬어요. 그 유치원 데려다 주면서 하도 심심하니까 얘가 뭘 하나 이렇게 들여봤더니 종이접기를 하는 거야. 아, 유치원에서. 근데 보니까 뭐 학접기, 뭐 닌자, 뭐 창, 뭐 어려운 거라길래 뭐 우리나라에도 저런 거 하겠구나 하고 잊어먹고 이제 귀국을 해서 예, 이제 몇몇 유치원이랑 미술학원단에 봤더니 종이접기를 아예 안 해요. 전부 그리기만 해서 최정아 코딱지 그림 그리기만 하고 컸지. 저는 그림만 그렸습니다. 뭐가? 종이접기는 선생님 덕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종이접기를 안 되겠다. 이제 사명감이 생겼죠. 예, 그래서 한번 내가 한 1년 정도만 파고 들어보자. 예,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 짜고 해서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예, KBS 방송국에서 그 어린이 프로에 한번 나오면 어떨까요?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이접기와의 인연이 시작이 됐군요. 예. 그 이후로도 계속 개발하고 네. 아이들 가르쳐주고 방송하고 하면서 네. 점점 더 이게 증폭이 돼갔군요. 그렇죠. 반죽죠. 이제 똑같은 것만 할 수 없으니까 맨날 그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늘 못 보던 거였고,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가위는 아직도 쓰시나요? 네, 아직 있어요. 와, 40년 쓰시는 가위인가요? 네. 와. 네. 근데 저- 이건 뭐 가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싼 것도 있고 한데 이상하게 다른 건 없는데 그 가위는 끝까지 살아남더라고. 저희한테 오늘 색종이하고 풀을 주셨는데요. 네. 여기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죠? 아, 그럼요. 큰일이네, 큰일이다. 네. 추억이네, 추억. 그럼 한번 하죠 뭐. 네. 네. 그 연령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7살 기준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저기. 자, 우리 TV 보는 친구들도 예, 잘 보도록 하세요. 예, 행복한 아침, 행복한 꽃 만들 거예요. 네, 행복한 아침 PR을 너무 많이 해주죠. 자, 내장. 내장. 내장 꺼내세요. 네. 내장 한꺼번에 접을 거예요. 한꺼번에. 네, 어른 기준이면 뭐 1분도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준비됐나요? 네. 네, 이제 내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잘 추려서 네. 네모로 접으세요. 네모로. 네. 제가 올해는 따라갑니다. 네. 자, 이게 종이접기 할 때 옆 사람 얼굴 한 번씩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나 벌써 심각한데 큰일 났네. 자, 다 접었죠? 네. 우리 종선 선생님은 오늘 중으로 접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네, 잘 꼭꼭 못. 눌러주세요. 오늘도 네. 오늘도 못하네. 저기 긴장 푸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다음에 펴서. 네, 펴입니다. 네. 펴세요. 예.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마주 접으세요. 네, 아이들 말로는 뽀뽀 접기라 그래요. 아, 예, 뽀뽀 그러니까 접기. 그들끼리 마주. 네. 네, 웃으세요. 네. 옛날 버릇 나와요. 심각한 버릇. 네. 네. 접었어요. 자, 됐죠? 접었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요게 난이도예요. 가운데 금이 있습니다. 양쪽 끝을 요렇게 잡고 앞으로 비트는 이게 비틀어져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렇게 해서 양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잘 본 다음에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주면 아, 요렇게. 짜자잔 요렇게 사각 주머니 접기라는 게 돼요. 오. 이거 난이도가 꽤 있네요. 네,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선생님, 여기 코딱지 잘 못한대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 이거 맞죠? 아, 네. 아이고. 네. 근데 이해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코딱지가 너무 컸어요. 네. 하여튼 예전하고 똑같으셔. 사실 자기도 김영만 못했으니까 선생님 남을 도와줘.
김영만 선생님 이전과 이후 종이접기가 달라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는 한 종이에다가 맞아요. 전개도처럼 펼쳐서 예. 점선대로 막 하니까 우리를 이미 포기시켰는데 예. 김영만 선생님 종이접기는 정말 쉽거든요. 쉬워요. 우리 전 세대 그래요. 예, 자 이제 다 됐어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다 됐나요? 이제부터 쉬운 거예요. 요 내장을 한꺼번에 뒤집고, 뒤집고. 네, 뒤집어 이렇게 딱 맞춰서. 네. 예, 예. 네. 뒤집고 뒤집고. 예. 오케이. 그다음에 반대편도 뒤집어서 접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반대편도 뒤집고. 정말요? 예. 자, 이런 모양. 내가 이렇게 예. 잘하는 근데 거 애들 없는데. 강의할 때보다 더 힘들어. 전 여기까지 따라온 게 지금 기적인데 됐죠? 따라왔어요. 자, 이게 내장이에요, 그죠? 네. 네, 내장을 이렇게 한 사치 달 털어서 빼서 네. 내장을 따로 이렇게 놓으세요. 하나, 따로. 둘, 하나, 네, 웃으세요. 웃으세요. 네. 종이접기 하는데 네. 침을 바르고 있네. 뺐다. 다 뺐죠? 네. 네. 이거 생방송이죠? 네. 종이접기 늦게 하면 멘트 안 해도 되겠네. 자, 이제 잘 보세요. 마지막. 여기 보면 날개가 있어요. 네. 거꾸로 된 날개 겉에다만 풀을 넉넉히 발라서 그대로 맞춰서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4개 다 붙이면 요술꽃 끝. 너무 간단한데요? 네, 너무 간단하죠? 네. 네, 큰 그럼 세모에 바르는 거죠? 좀 어려운 거 할까 하다가 그냥 봐줬습니다. 여기 이거보다 어려우면 못 따라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이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네. 게 있었구나. 근데 우리 은영 씨하고 네. 나는 책상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겠다. 진짜. 근데 우리 왜 작가님이 우리만 책상 안 줘? 아니 지금 있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네. 버벅대고 있어요. 예, 왕코딱지라서 잘 할 수 네. 있습니다. 오, 다 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쉬워요. 제가 따라할 수 있는 종이 자, 다 붙인 사람 네. 손바닥으로 꼭 눌러 놓으세요. 네. 네, 그리고 풀뚜껑 꼭 닫아 놓으세요. 아, 풀뚜껑. 맞아. 맨날 이거 안 닫아가지고 혼나요. 네, 나중에 쓸 거예요, 제가 또. 자, 손바닥에 놓고 꼭 눌러야 돼요. 네. 네, 이거 금방 잡아당기면 떨어져요. 아이고, 우리 종선 씨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종이접기 종이학감도 완성이라니. 얼굴이 힐끗한데 굉장히 긴장을 하시더라고. 네 맞아요. 예, 지금은 상당히 펴졌어요. 제가 지금 네. 끝까지 왔다는 거에 스스로 지금 너무 역시 네. 전문가가 오시니까 최고. 자, 이제 이게 잘 꽃이 보세요. 이제 되나요? 끝이에요. 꽃 만들기 할 거예요. 우와. 손가락을 이렇게 깊이 넣은 다음에 네. 이렇게 자꾸 털으세요. 오. 네, 와. 네. 자, 이렇게 여기 보면 막 이렇게 풀 붙이다가 덕지덕지는 소로 띄시고 한 장 버려도 돼. 뭐다 떨어졌어? 붙였네. 그리고 꽃 만드는데 왜 하필이면 검은 종이를 써? 내가 분명히 꽃이라 그러는데. 자, 이제 꽃 만들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세요. 네, 흔들리죠. 네, 우리 자, 이렇게. 그다음에 누르세요. 눌렀습니다. 자, 잘 보세요. 꽃대라. 웃으세요. 네. 네. 얍. 자, 얍. 네. 이렇게. 예뻐라. 정한 코딱지. 네. 반대로. 이겁니까? 그렇지. 아니요. 더 반대. 네. 다 만들어 놓고 못 해요. 그렇지. 활짝 네. 폈네요. 오, 잘했습니다. 네. 오. 활짝 그리고 폈어. 이따 요거 끝나고 집에 갈 때 요렇게 들고 가세요. 와, 뿌듯해. 오랜만에 해봤네요. 오랜만에 하나 더 아니고 할까요? 종이접기 완성시킨 건 이게 처음이에요. 저도요. 완성해봤어요. 와. 야,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와. 종이접기 아저씨로 입소문이 나면서 TV 출연을 막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달인이 되셨지만 처음에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처음 방송할 때 9월 20일이라 그랬죠. 네. 아주 저한테는 악몽의 날이었었어요. 네. 그 방송도 못하고, 처음 방송국에 이름 큰 스타디오 가가지고, 그 종이접기 하는데, 또 거기다가 메이크업 한다고 분을 얼굴에다 들이때려가지고, 막 분가루 넣어가지고 울고, 뭐 PD는 소리 지르고, 네. 그리고 잘 하는데, 엔지 그래도 왜요? 그랬더니 안 웃었대.
웃어야 된대. 그래서 그냥 억지로 종이접기 하는데 웃음이 나와요. 예, 그 억지로 하다가 또 인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말을 안 했대네. 그러니까 종이접기 하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엄청 뭐 말하지만. 그래도 또 인지. 생고생을 하고 이제 첫 녹화 끝나고 나중에 우리 PD님 얘기 들어보니까 편집하는데 날 샜대. 네, 이거 끊어 이어가야 되니까 인지니까. 네. 근데 그렇게 방송 오랫동안 하시면서 고충도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뭐 일단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만들기를 매일 틀린 거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저와의 약속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들과 약속. 근데 우리 애들은 기가 막혀요. 한 1, 2년 전에 했던 거 다시 하죠. 금방 알아봐요. 예,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PD님은 스튜디오 내려와가지고 왜 예전에 했던 거 하시면 되지. 왜 그래? 난 가방 들고 오면 일단 세트 뒤로 가요. 녹화 전에. 그래갖고 연구하는 거야. 세트 뒤에 꼼꼼한 데서. 예, 그게 뭐 저 5번 방송이 되는데 4개는 생각나고 하나가 생각 안 나봐요. 예. 그 5개 다 찍어야 되는데 거기 오는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심했죠. 그랬겠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뭐 병원도 좀 다니셨다면서요? 예, 그 뭐 하여튼 그 방송 중간에도 우울증이 살짝 와가지고 예, 막 공황장애. 왜냐면 이 스트레스 아이템. 많이 받았네. 그러니까 친구들 안녕 그러고 이제 녹화가 끝나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면서 다음 주는 뭐 만들지? 그거야. 그 생각에. 거기 오는 스트레스가 한 몇 년 가다 보니까 그 우울증 왔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맨날 이러고 하니까 이 목 디스크가 이 다리 신경을 눌러가지고 예, 그래갖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네, 그런 그래갖고 일이 그냥 있었군요. 불이 났게 병원 가서 조금만 늦었으면 이제 제가 여기 못 앉아 있죠.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래갖고 수술하고 예, 또 수술할 때 얼마나 웃겼냐면 그 의사들 그 인턴 의사들이 수술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희도 코딱지예요. 그래서 네 고마워요 잘 부탁하고 눈 떠보니까 다 끝났어. 아니 그렇게 한참 종이접기 아저씨로 바쁘게 살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그 제일 아쉬운 거는 가족한테 아쉬운 거죠. 우리 집사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 딸들한테 그 이렇게 좀 막 놀러도 다니고 잘해줘야 될 시기에 그냥 방송한다 강의한다 뭐 지방 행사 일주일씩 외박하지. 그 어느 갑자기 그냥 다 컸어. 예, 근데 잘 컸더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아들 직장 잘 다니고 우리 딸내미는 뭐 큰 회사의 CEO예요. 예, 인테리어 회사에. 그래요. 예, 이 정도 되고. 예, 그래서 뭐 잘 컸죠. 근데 뭐 아이들 뭐 가끔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빠 자랑을 많이 했대. 그럼요. 그럼요. 그 당시에는 나한테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애들은 나 코딱지야 이런데 우리 아빠가 김영환 아저씨. 그랬다 하더라고. 그랬군요. 아이고. 이제 세 번째 일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종이접기 아저씨의 그땐 그랬지. 이번에 세 번째 일화는요. 바로 세계로 뻗은 K 종이접기입니다. 아니 뭐 K-팝, 뭐 K-푸드는 들어봤는데 K 종이접기요? 해외에서 한국 종이접기 다 알아요? 팝 K 종이접기는 안 되나?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종이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비영리 단체인데 거기에 저희 선생님들 강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 종이접기 가르치고 강사 배출하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외를 단체로 나가서 그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가르쳐주고 저는 이제 다 모아놓고 특강하고 그런 건데 뭐 지난다는 건 일본 다녀왔죠. 네, 일본 그 한국 학교 거기 가서 했는데 거기는 뭐 거의 매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람에 잠깐 못 가가지고 이제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조선학교도 있어요. 아시죠? 거기도 강의를 갔었고. 막 초 긴장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외 많이 다니시고 종이접기 가르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거의 안 간 나라가 없어요. 뭐 동남아는 뭐 거의 다 갔고, 뭐 러시아, 미국, 뭐 독일, 뭐 K 종이접기 이제 아시겠죠? 네. 뭐 동남아는 뭐 올 다. 이제 가끔 몽골 뭐 한 5-6번 갔고, 그 이제 갈 때마다 재밌는 거는
삭종이를 얘들아 종이접기 한다. 그리고 이제 통역이 얘기하고 삭종이를 지금 저는 이렇게 비닐봉지 한 봉지에 쭉 나눠줘요. 네. 그리고 종이접기를 안 해. 나만 해. 왜요? 그 얘네들은 왜 안 할까?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집에 갖고 가야 돼. 삭종이가. 귀하니까. 우리 풀도 고체풀도 그렇고. 귀하구나.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은 2봉지 줬어요. 한 봉지 갖고 오고 한 봉지 나랑 종이접기 하자. 그 다음부터는 하더라고. 예, 그런 경우 또 몽골 들어갔을 때 에피소드는 풀을 많이 깎고 가잖아요. 이거. 예, 이 고체풀. 네. 예, 요게 잘 보면 이거처럼 생겼어요. 맞아. 네, 잎밭처럼. 그래갖고 내가 장사꾼인 줄 알고. 아이고. 네, 재미기부 간 건데. 예, 그리고 공항에서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 해외 친구들도 이런 종이접기를 잘 따라 하나요? 그 해외 코딱지들?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요. 네, 어떤 나라는 얘네들 잘한다 하는 데 있고, 네, 어떤 나라는 야 이거 정말 힘들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웬만하면 그냥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지도자의 역할이잖아요. 네.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면 네. 웬만하면 다 따라해요. 그 종이 비행기 날리기 이런 것도 해요? 아 그럼요. 예, 마지막에 이제 네. 그 A4 용지 같은 데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 소원 같은 거. 예. 한꺼번에 그거 네. 그림 돼요. 와, 날리고 뭐. 정말 잊을 수 없는 네. 추억이네요. 너무 이뻐요. 그때 보람 있겠네. 쫙 늘어서서 나의 소원을 적어서 종이 예, 날리고. 맞아요. 아이들도 이제- 추억이 되고. 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으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적어라. 의미가 남북 있는. 통일을 위해서 적어라. 아주 예, 중요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이제 하시네. 사연들을 저희가 또 다 저희 종이문화재단에서 네. 다 집계를 해요. 이게 어떤 마음인가. 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좋네. 이제 전 너무 세계 좋다. 코딱지들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한번 가시죠. 혹시 그럼 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그게 뭔지 듣고 싶어요. 그 뭐 제가 버킷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작업실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만나봤고 한데 이제 하나 딱 남은 게 뭐냐면 종이접기 버스킹을 하고 싶어요. 예, 그냥 아무데나 가서 예 공원 같은 데 가서 종이접기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 같이 해서 그냥 예 공짜로 주고 만들게 하고 앉아서 쪼그리고 너무 좋은데. 예, 그 버스킹 노래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종이접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나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니 너무 예 그리고 뭐 지금 그대로 이렇게 방송국 가끔 출연하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강의하고 그거지 뭐 더 이상 꿈이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 무렵의 코딱지들하고 지금 코딱지들하고 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는 네. 그 이제 점점 이게 IT 쪽에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요즘 친구들 만나면 그 말을 약간 어눌하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예, 뭐 질문을 해도 처음 시작과 끝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고 보통 토크콘서 때 질문 받으면 정신을 차려 듣잖아요. 이게 무슨 네네. 내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처음하고 끝이 좀 약간 틀리거나 이런 게 이제 그런 차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아니 사실 아니요. 오늘 나오셔서 많은 그 당시 코딱지들이 야 김영원 선생님 나오셨다 할 텐데 그러니까. 그 많은 코딱지들을 위해서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해야 예. 돼서. 자, 친구들 우리 건강 다 잘 지키고 예. 그 삶이 좀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멋진 코딱지들이 되는 겁니다. 화이팅! 예,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좋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상암동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요. 현재 서쪽 지역 곳곳으로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우산이나 우비, 장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오늘 오후부터 거세게 내릴 텐데요. 중부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 사이에, 남부는 내일 새벽부터 모레 밤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전국에는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오는 데다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남에 200mm 이상, 그 밖의 중부는 최대 150mm, 남부는 100mm 정도로 물폭탄 수준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더위도 잠시 물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날 텐데요. 비구름이 거친 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곳에 따라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출하실 때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시고요. 날씨 정보도 시간 단위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the next channel A.